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명예교수 김승협입니다. 직접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마땅한데 저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호두까기 증후군, 넛크래커 신드롬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었으면 하는 호두까기 증후군에 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년을 한 후에 요즘은 주로 호두까기 증후군 환자들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호두까기 증후군은 잘 아시는 대로 Left renal vein이 abdominal aorta와 superior mesenteric artery 사이에서 심하게 눌리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두 동맥 사이에 눌린 정맥의 모습이 호두를 깰 때 쓰는 연장, 넛크래커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병입니다. 오래전부터 Left renal vein이 aorta와 superior mesenteric artery 사이에 눌리는 현상이 있다는 사실은 여기저기 해부학 책 등에 기술되어 왔지만 1972년에 넛크래커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붙인 사람은 벨기에의 영상의학과 의사인 드 셰퍼였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호두까기 증후군으로 진단되던 환자들의 주증상은 헤마추리아나 옆구리 통증으로 당시에는 초음파나 CT가 보편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IV 유로그라피를 해보면 왼쪽 콩팥의 펠보캘리시얼 시스템이 주변에 발달한 콜라테럴 베슬들에 의해서 눌려서 깨끗하게 차지 않는 정도의 소견을 보고 호두까기를 의심하게 되고 레프트 리날 베인에 카테터를 집어넣고 정맥 조형을 하면 레프트 리날 베인이 눌린 것이 보이고 주변에 발달한 콜라테럴 베슬들을 보게 되고 혈관 눌린 곳 전후의 압력을 측정해서 3mm 머큐리 이상의 그레디언트가 보이는 것으로 확실한 진단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비뇨영상의학 분야의 교수로 일하는 초기부터 호두까기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인베이지브한 카테터리제이션 대신에 초음파 검사로 이 병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맥의 직경이나 두 동맥이 이루는 각도와 같은 지표를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정상과 비정상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진단지표로 사용하기는 어려웠고 더플러 초음파 검사로 정맥 눌린 곳의 최고 속도를 측정한 것이 가장 유용한 진단지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두 동맥 사이 레프트 리날 베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약간은 눌리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40 내지 50cm/s로 리널 하이룸에 가까운 부위 속도 10 내지 20cm/s에 비해서 좀 높은 것이 정상인데 이 부위의 속도가 정상의 2배, 즉 80 내지 100cm/s 이상이면 호두까기 현상을 의심합니다. 간단히 이것의 속도가 100cm/s 이상이면 더플러 초음파로 호두까기 현상이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과거에 복잡하게 왼쪽 콩팥 정맥까지 카테터를 넣고 압력 차이가 3mm 머큐리 이상일 때 진단해오던 것을 간단히 더플러 초음파로 속도가 100cm/s 이상일 때 진단해도 무방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베르누이 정리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속도와 압력 간의 관계인데 프록시말 레프트 리날 베인의 혈류 속도는 20cm/s로 고정하고 눌리는 부위 속도가 40cm/s에서 300cm/s까지일 때 이론적인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예전 진단 기준이었던 3mm 머큐리가 80cm/s와 100cm/s 사이에 있는 것을 보면 속도 100cm/s 기준은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도플러의 기준은 100cm/s입니다. 호두까기 현상이 없는 정상인의 칼라 도플러인데 에오르타와 수피리어 메센테릭 아트리 사이에
레프트 루미널 베인 프로가 잘 보이고 호흡에 따르는 속도 변화가 있으면서 최고 속도는 74.6cm/s입니다. 이 환자는 그로스 헤마츄리아가 있는 여성인데 칼라 도플러에서 superior ventricular artery aorta 사이에 레프트 루미널 베인이 눌리는 것이 잘 보이고 밝은색으로 주팅하는 플로우가 보이며 픽 플로우 벨로시티는 141cm/s로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혈뇨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기 때문에 호두까기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호두까기 증후군이 얼마나 흔한가 하는 것일 텐데 미국과 유럽의 유명 희귀질환 사이트인 NIH Guard라는 사이트와 올파넷이라는 사이트에 넛크래커 신드롬은 희귀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비너스 캐테리제이션과 압력 측정을 통해서 호두까기를 진단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드물다는 것은 맞겠지만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진단되는 호두까기는 요즘 매우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대한초음파의학회에 발표된 데이터인데 연속된 1223명의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100cm/s의 속도를 기준으로 호두까기 현상 유무를 확인했을 때 전체의 약 30%에서 호두까기 현상 넛크래커 피노메넌이 있었고 그 중의 약 절반, 즉 전체의 약 15%에서는 혈뇨, 단백뇨, 옆구리 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호두까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호두까기 증후군, 넛크래커 신드롬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30% 호두까기 현상, 15% 호두까기 증후군이라는 빈도는 희귀질환과는 거리가 아주 먼 매우 흔한 현상과 질환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호두까기는 모두 이런 모양, 즉 에올타와 superior ventricular artery 사이가 좁고 그 사이에 레프트 루미널 베인이 끼어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의 호두까기는 젊고 마른 사람에 흔히 보이는 가장 클래시컬한 형태이지만 이 외에도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호두까기 모양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레프트 루미널 베인의 뒤쪽이 라이트 루미널 아트리의 기시부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이고 세 번째 타입은 tortuous abdominal aorta 앞에 레프트 루미널 베인이 빨랫줄에 빨래 널린 모양으로 늘어지면서 눌리는 경우입니다. 타입 2 넛크래커는 나이나 체형과 관계없이 생기고 타입 3 넛크래커는 나이가 좀 많고 abdominal aorta가 tortuous 환자에 더 흔합니다. 타입 1 넛크래커로 레프트 루미널 베인이 늘어나 있고 그 안에는 sluggish flow 때문에 칼라 시그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타입 2 넛크래커의 예로 레프트 루미널 베인이 라이트 루미널 아트리의 기시부에 의해서 눌리면서 이곳으로부터 밝은색의 제팅 플로우가 보입니다. 타입 3 넛크래커의 예로 tortuous abdominal aorta의 앞에 레프트 루미널 베인이 스트레치된 모습이 잘 보입니다. 타입 2와 타입 3 넛크래커가 생기는 기전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반듯하게 내려오는 abdominal aorta의 양옆으로 루미널 아트리들이 나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에올타가 길어지고 tortuous해지고 이때 시계 방향으로 에올타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right renal artery의 기시부가 약간 앞쪽을 향하게 되어서 left renal vein의 뒷면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입 2와 타입 3 넛크래커는 자연적인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CT로도 호두까기를 진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도플러 초음파 영상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지만 조형증강 CT에서도 호두까기 현상의 유무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뇨 환자에서는 CT가 1차 검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CT에서 호두까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영증강 CT 초기 영상에서 왼쪽 콩팥을 지나온 혈액으로 차있는 랩트루미널 베인은 진하게 조형이 되어서 앱도미널 에오르타와 수피리엄 벤트가 아트리 사이를 지나서 인피리어 비나 케바로 흘러들어가는 플로우 패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호두까기가 없는 경우인데 이 플로우를 보면서 이렇게 졸졸졸 흘러가는 플로우를 인식할 수 있고, 반면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쥐팅하는 플로우를 인식할 수 있다면 CT로 호두까기 현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 호두까기 현상이 없는 경우와 오른쪽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경우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로세마추리아가 있던 젊은 환자인데 방광경에서 왼쪽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고, CT를 보면 쥐팅하는 플로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더플러 초음파로 혈류 속도를 재어보지 않더라도 CT만으로도 충분히 호두까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에 있던 여자 환자인데 타입 2 넛크래커의 수견이 보이고, 스펙트럴 더플러에서의 이 플로우 소리를 들으면 빠른 속도의 쥐팅하는 플로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호두까기 증후군의 다양한 증상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두까기 증후군의 증상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 그룹은 컴프레션에 의한 랩트루미널 베인 하이퍼텐전과 관련된 증상이고, 다른 한 그룹은 콜레터럴 베슬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랩트루미널 베인 하이퍼텐전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혈뇨, 단백뇨, 왼쪽 옆구리 통증이고, 그 외에 거품뇨나 사구체 여과일이 출렁대는 것들도 이와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와 프로틴유리아가 있는 젊은 여자 환자이고, 타입 1 넛크래커에 의한 랩트루미널 베인의 다이라테이션이 심하고 픽 플로우 벨로시티가 300cm/s가 넘어서 아주 심한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환자로, 이 환자의 혈뇨와 단백뇨는 랩트루미널 베인에 걸리는 압력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호두까기에 의해서 왼쪽 콩팥에 압력이 걸리면 왼쪽 콩팥은 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길 혈관들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길 혈관 때문에 온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정맥들은 실제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호두까기에서 이 지점이 꽉 눌리면 왼쪽 콩팥에서 나온 많은 양의 피가 우리 몸이 어디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거나 또는 새 길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어느 곳에든지 이상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복부의 이상한 부위가 아프다던가, 예를 들면 명치, 배꼽 주위, 갈비뼈 아래, 양쪽 등허리, 아랫배, 사타구니, 고관 부위 등이 콕콕 쑤신다든지 땡기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골반과 방광 주변의 새길 혈관들이 발달하면 여러 가지 방광 증상들이 생기고, 헤미아지고스 베인들을 통해서 콜레터럴들이 발달하면 두통, 이명, 코막힘 증상들과 같이 설명하기 어려운 온몸의 여러 가지 증상들도, 특히 왼쪽에 국한된 증상들은 호두까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69세 여자 환자인데 타입 2 혹은 3의 넛크래커 소견이 있고, 늘어난 랩트루미널 베인에 슬러기시한 플로우 소견이 있으면서 방광 주변에 콜라테럴 베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환자의 방광 증상은 이 방광 주변에 생긴 울혈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환자는 왼쪽 엉덩이 부위 통증과 왼쪽 다리 부종을 호소하는 67세 여자인데 호두까기 소견과 함께 보이는 왼쪽 골반의 우열 소견이 환자의 증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환자는 오른쪽 음낭 부위의 통증이 있는 젊은 남성인데 고환, 부고환 등 음낭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안 보였고 호두까기 현상만 뚜렷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콜레테럴에 의한 증상들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호두까기에 의한 증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호두까기 현상은 눕는 자세에 따라서 그 정도가 아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레프트 리널 베인이 덜 눌리는 자세로 생활했을 때 그 증상이 덜해진다면 그 증상은 호두까기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호두까기 현상은 똑바로 누웠을 때가 가장 심하고 옆으로 특히 왼쪽이 아래로 오도록 옆으로 누웠을 때가 가장 덜합니다. 바로 누우면 메젠트릭 아트리에 붙어있는 장의 무게 때문에 에올타와 수피리어 메젠트릭 아트리 사이가 좁아져서 레프트 리널 베인 컴프레션이 심해지고 옆으로 누우면 수피리어 메젠트릭 아트리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두 동맥 사이가 벌어지는데 우측에는 간이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누웠을 때가 컴프레션이 가장 덜해집니다. 이렇게 잠자는 자세에 신경을 썼을 때 그 증상이 호전된다면 그 증상은 호두까기에 의한 증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컴프레션이 덜한 것은 자세를 바꿔가면서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서 비교해보면 명확한데 이 환자의 경우 바로 누웠을 때의 혈류 속도가 137, 왼쪽으로 누웠을 때가 70.6,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가 117로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굳이 혈류 속도를 재어서 비교하지 않더라도 칼라 도플러 영상만 보아도 비교가 되는데 이 환자는 마이크로스코픽 헤마트리아와 백페인이 있었던 68세 여자로 바로 누웠을 때 타입 3 너클레이커가 뚜렷하고 밝은색이 제팅 플로가 잘 보이는데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수페리어 멘트릭 아트리가 많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레프트 리널 베인 컴프레션이 완전히 풀린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수페리어 멘트릭 아트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이고 컴프레션도 왼쪽으로 누웠을 때처럼 많이 풀리지는 못하는 것이 잘 비교가 됩니다. 호두까기에 의한 골반 우열의 정도도 눕는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추리아와 방광 증상이 있던 76세 남자 환자인데 바로 누웠을 때 양쪽 골반에 심한 펠빅 컨제스션 소견이 보이다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니 컨제스션 소견이 훨씬 덜해지는 것이 칼라 도플러에 잘 비교되어 보입니다. 환자는 왼쪽으로 누워 자면서 야뇨 증상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두까기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도플러 초음파와 CT로 진단하고 환자들에게 밤에 바로 누워 자지 말고 낮에 부동 자세로 오래 있지 말아라.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자를 치우고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일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심한 호두까기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레프트 리널 베인의 위치를 옮겨 놓던가 늘어난 레프트 고나달 베인을 인피리어 베이나 케바나 일리아 베인에 연결하는 등의 바스큘러 서저리 방법이 있고 레프트 키드니 위치를 옮겨 놓는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 또는 콩팥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왼쪽 콩팥을 기증하는 것도 수술적 옵션 중의 하나입니다. 덜 인베이지브한 방법으로 레프트 리널 베인 내에 인터널 스텐트를 넣는 방법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문제, 평생토록 혈전 방지 약물을 써야 한다는 점과 스텐트 마이그레이션이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치료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신 요즘 선호하는 수술법은 컴프레션 되는 레프트 리널 베인의 주변을 인조혈관 물질로 둘러싸서 보호하는 익스터널 스텐팅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두까기 증후군이 증상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증상이었는데 잠자는 것을 왼쪽으로 바꾼 후에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좋아져서 호두까기에 의한 증상이로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두 환자의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환자는 55세 여자로 마이크로스코피 헤마추리아와 프로틴유리아가 있었던 환자로 CT와 칼라도플러에서 타입 1의 호두까기 소견이 보여서 잠자는 자세를 교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왼쪽 귀에서 심장 박동에 따라서 쿵쾅거리는 박동성 이명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방문한 환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끼던 거하고 왼쪽으로 그렇게 똑바로 자는 걸 왼쪽으로 자는 걸로 바꾸니까 평소에 뭐가 몸에 느끼던 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제가 반드시 잘 때는 이 귀에서 막 밥동 소리 같이 그냥 쿵닥쿵닥쿵닥하게 막 심했어요. 그래갖고 항상 뒤척뒤척 했는데 왼쪽으로 자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은 이 귀에서 막 그 밥동 소리 같이 막 쿵닥쿵닥 하는 게 막 굉장히 세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왼쪽으로 자고 나서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잠자는 습관을 바꿨더니 바꾸고 나니까 뭐 얼마 있으니까 이 귀에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날부터 없어졌어요. 바로. 예. 두 번째 환자로 80세 남자인데 단백뇨로 병원을 찾았고 왼쪽 눈에 결막염이 자주 걸린다고 했습니다. 더블로 초음파에서 타입 3의 호두까기 소견이 보여서 마찬가지로 수면 자세를 왼쪽으로 교정하도록 했고 6개월쯤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의 환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를 왼쪽으로 바꾸시니까 네. 그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왼쪽으로 자는 게 네. 습관이 안 되니까 뭐 네. 여기도 땡기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좀 뭐라고 또 거북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제가 한 여기 이제 온 지가 6개월 됐으니까 네. 그 전에 네. 한 4개월 전부터는 똑같더라고요. 똑바로 자는 거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왼쪽 눈이 항상 네. 이렇게 비비고 하면은 결막염이 항상이 해서 이쪽 눈이 안과를 좀 자주 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안과 안 갑니다. 아, 그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 두 환자에서 보듯이 호두까기 증후군의 증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에 어떤 증상이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두까기 현상이 있는 환자에서 왼쪽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호두까기 증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호두까기는 아주 흔하고 환자들은 여러 가지 비뇨기계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점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호두까기 증후군을 진단한다면 여러 가지 도와줄 방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